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20일이죠. 정확히 60년 전 오늘 62년 12월 20일에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일까요? 곤유부에 함께 공유해 주시죠. 샵 1035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SBS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커피 쿠폰도 챙겨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조간신문 살펴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참사 52일 만에 출범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 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 및 기관 증인 등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국정조사라고 반발하면서도 향후 회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한국일보 52일 만에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반쪽 출범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고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결선 투표제와 책임당원 100% 투표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2004년이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선출했던 전당대회에서 정당 사상 처음 도입했던 국민 여론조사 반영을 18년 만에 폐지하는 것인데요. 이에 비윤 진영은 속전속결로 당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국민의힘 전대 룰 100% 당원 투표로 결선 투표제 도입. 기획재정부가 2023년 상반기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7%에서 25%로 12%포인트 축소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이 오릅니다. 동아일보 내달부터 휘발유값 리터당 99원 오른다.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죠.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우승입니다. 월드컵 무대 라스트 댄스에 나섰던 리오넬 메시, 다섯 번째 대회 만에 간절히 원했던 우승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국민일보 메시의 완벽한 라스트 댄스, 월드컵 품었다. 자, 12월 20일 화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자, 화요일 아침 곤유부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브리핑 알고란 TV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이 숭례문이 그러니까 국보 1호로 지정된 날이라고 해요. 60년 전에. 근데 이제는 뭔가 1호, 2호 이거 다 그렇죠.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국보, 보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번호를 매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표현이니까 네네. 나의 보물 1호. 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손민정님, 제 보물 1호는 저의 장거리 출퇴근에 발휘되어주는 저의 에마입니다. 중고차이지만 할부금도 다 갚았어요. 온전히 저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온전히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온전히 나의 것을 생각해보면 몇 개 없거든요. 손민정님은
에마 자동차가 보물 1호라고 보내주셨고, 정혜선님은 내 보물 1호는 내 건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하며 하루하루 건강히 보내는 것이 보물 1호입니다. 건강 뭐 그 이상 없죠. 예. 김성욱님도 보내주셨는데 이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뭔가 의식한 문자가 아닐까 싶지만 아무튼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보물 1호는 와이프님입니다. 핸드폰에 흥인지문 와이프 땡땡땡이라고 저장되어 있거든요. 아들은 보신각 동종 보물 2호으로 저장. 그러니까 보물 1호가 우리 흔히 동대문이라고 부르는 흥인지문 와이프 누구 이거 좀 뭐라고 만들어서 약간 전시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뭐 아내를 보물 1호로 생각하신다라는 김성욱님이고, 그 아들은 보물 2호네요. 네. 아들 입장에서 서운하지는 않겠죠? 아유 그럼요. 이런 거 서운해하면 아들이 아니죠. 송구미님,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요즘 중2병 힘들어요. 돌아와라 나의 착한 아들로. 중2병. 예. 또 지나가는 시간 아니겠어요. 아무튼 뭐 가족들이 보물 1호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들을 보물 1호, 또 자제분들을 보물 1호.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소중한 존재들 주변에 있으면 오늘 하루만큼은 더 잘해줍시다. 예. 손민정님, 정혜선님, 김성욱님, 송구미님 소개되신 네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경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부터 해보죠. 지금 뭐 거래 절벽이다. 네.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저라고 해요, 올해. 이게 정말 거래 절벽이 맞는 게요.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직방이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에 통계 작성을 시작했거든요. 그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거래량 자체가 없다. 맞습니다. 예.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를 봤더니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26만 2천 건입니다. 아니 아직 11월과 12월이 남았잖아. 근데 어떻게 최저라고 해? 네. 라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게요. 이전 최저치가 2012년에 50만 4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과 12월에 기록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거 깨기가 힘듭니다. 그렇겠군요. 이거 뭐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 1월부터 11월까지만 볼게요.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는 4.8, 세종은 12%, 대구는 9.2%나 하락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4.9% 떨어졌고요. 이게 한국부동산원이 이게 옛날 감정원이거든요. 월별 시세 조사 시작한 이래 2003년에 시작했는데 가장 큽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이게 예. 아파트 거래 총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거든요. 이게 12월 14일 기준으로 70조 8천억입니다. 우리가 왜 주식 거래할 때 거래량, 거래 대금 계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70조 8천억인데 거래 대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활발하게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올해가 아까 제가 70조 정도라고 했잖아요. 지난해 198조였습니다. 아유. 100조 원 넘게 줄었어요. 그러네요. 이 추세대로라면 2007년에 72조 5천억이었거든요. 요거가 한 비슷한 수준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2년 전에는 얼마였냐라고 보면 2020년 이때 코로나가 터지고 나고 돈 풀리고 뭔가 집 사자라고 하면서 289조였습니다. 아무튼 뭐 올해 거래가 현저히 줄었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데 그 거래는 줄었는데 증여는 이루어졌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나마 이제 증여를 해준 사람이 많다. 이 와중에도 보면은요. 일단 증여 건수 자체만 놓고 보면 줄었어요. 역시 거래가 이렇게 급감했으니까 당연히 증여도 줄었는데 비중 자체가 올랐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봤더니 이제 10월까지 봤더니 전국의 주택 거래량 이건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 전체입니다. 80만 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증여가 7만 건이에요. 전체 9%입니다. 이게 2006년 이후에 한번 그 집계를 시작했거든요. 이 집계 시작된 이래 역시 가장 높은데요. 이 작년에는 8.5%였어요. 2020년에는 7.5%였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건수만 놓고 보면 작년에 10만 건, 7천 건 정도 됐으니까 증여 건수 자체도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가 한 10,000건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래 12.5%가 증여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노원구인데요. 여기선 증여 비중이 27.9%.
야. 네, 4건 중 1건이 증여인데 아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라고 했잖아요. 이게 증여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뭔가 증여를 하는 게 더 낫다. 세금 측면에서 뭐 양도세니 뭐 이런 거 내는 것보다 증여가 낫기 때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왜 증여가 늘었을까라고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때문에. 세금이요. 예. 이게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인 시가 표준액이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 다시 말해서 시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증여라는 게 아파트를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려준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쓸 테고 아니면 뭐 이제 명의가 바뀌는 일련의 과정인데 거래가 아니라 증여인데 과거엔 증여하면 증여세를 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취득세가 높아지니까 네네. 세금 더 내기 전에 올해 해치우자. 네, 맞습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요게 재밌는데 절세 요건이 이제 까다로워지는데 네. 지금은 주택을 증여받습니다.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만 들고 있으면 예. 이거 그러면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당시 증여할 때 받은 그때 시세 있잖아요. 예. 그때 시세로 해요. 근데 만약에 5년 이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원래 준 사람이 산 그 가격 있잖아요. 아 애초에. 네, 애초에 예. 그 가격이 계산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이 5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1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들고 있어야지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가기 전에 해치우자. 조건 까다로워지면에 예.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지 뭐 아파트 거래 자체가 워낙에 현저히 줄었고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부동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영끌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끌어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이게 왜냐면 그때는 막 가격이 오를 때니까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살 것 같으니까. 무섭죠. 게다가 이게 약간 한번 삐끗해서 구입 시기를 그러니까 살 수 있었는데 안 산 시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뭐 조금 무리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조금 무리해서 샀던 내 직장 동료는 갑자기 자산 규모가 2배로 커진 늘어난 거예요. 거죠. 집값이 막 오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끌에 대한 여러 가지 뭔가 불안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먼 미래를 기대하고 넣는 것이 이제 연금 중에서도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돈까지 다 땡겨가지고 집을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 영끌 얘기를 뭐 하기도 어려울 정도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영끌 수요가 엄청 났잖아요. 그리고 영끌에 항상 막차를 타는 거는 정말 이렇게 약간 절박하신 분들입니다. 그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젊은 세대가 약간 집을 사는 경우. 근데 지난해 보면 3040이 많이 샀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이 2021년 퇴직연금 통계를 한번 봤더니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이 한 5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한 절반 정도인 3만 명이 왜 인출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택 구입 때문에 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까지 깨서 영끌해서 샀다는 얘기죠. 탈탈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27%인 한 15,000명 정도가 임차 보증료 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중도 인출했다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 어디서 돈 끌었을 데 없으니까 퇴직연금 깨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 오른 만큼 전세값도 많이 오른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집 사느라 전세금 올려주느라 한 비중이 중도 인출 인원 가운데 81.6%. 5명 가운데 4명은 집을 사거나 빌리느라 퇴직연금을 중간에 빼서 쓴 겁니다. 일종의 퇴직연금이라는 게 이제 노후를 준비하거나 이제 마지막 보루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여기서까지 돈을 끌어와야 전세금도 올려주고 또 집 사는 데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지표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실손 보험료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상률이 대강 전해졌더군요. 이게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그때 제가 그 보험협회에서 이렇게 낸 자료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에서 30%는 올려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리면서 이거 근데 마음대로 못 올린다. 이게 지금 가입자가 3월 기준으로 3,97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제2의 건강보험이다 보니까 이게 그 회사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돼요. 금융당국과에. 그래서 금융당국과의 협의 결과
최대 9%. 그러니까 9%. 약간 심리적으로 두 자릿수만은 안 된다. 약간 이게 작용한 것 같아요. 9%도 적은 돈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이게 여기저기 다 오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실손보험료 오르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9%로 두 자릿수는 아니다로 묶은 것 같은데 보험사는 더 올리려고 했던 것이죠. 예. 했지만 이제 정부가 야 이러저러한 서민 생계비 부담 가중, 물가 상승 우려 등을 반영해서 9%로 좀 묶자라는 거거든요. 이 인상률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다 오른다는 얘기만 말씀드려가지고 자동차 보험료는 2% 정도 내릴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료는 9%가 오르고 네. 내려가는 자동차 보험료는 2%가 내린다. 네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 부담이 커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4세대 보험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존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눠지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각자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네네. 몇 세대다 이런 건 알고 계실 텐데 4세대로 가면은 조금 더 유리한 것이냐 네. 이런 것들 따지게 되죠. 그냥 이게 기본적인 게 뭐냐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 세대 수가 이렇게 앞으로 저 숫자가 올라갈수록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1세대일수록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이거 왜 자꾸 바꿨냐면은요. 그 보험사들이 자꾸 적자 난다고 하니까 이거 구조를 바꿔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는 구조는 뭐다? 과잉진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른바 도수치료 같은 거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이거 가입자들도 약간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고 이거에 편승해가지고 병원들도 가면 실손 있으세요? 이거 먼저 물어보는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4세대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세대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별 실손보험 보유 계약 비율을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4세대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1세대는 24.9%, 2세대가 44.3, 3세대가 25.5거든요. 그러니까 4세대를 많이 가입을 해야지 보험사의 그 적자 구조가 좀 개선이 되는데 사람들이 4세대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혜택이 별로 없던데요. 새로 가입한 사람들은 4세대밖에 할 수 없는데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하는 것일 네, 텐데. 근데 안 바꿔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세대예요. 네네. 그 보험료를 제법 많이 내는 편인데 이거는 뭐 웬만한 게 다 해당 사항이 있는데 네네. 4세대로 가면 빠지는 게 너무 많던데요. 네. 어쨌든 4세대 장점 싸다. 보험료가 싸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럼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닌 이상 싼데 왜 안 바꿀까라고 보면 단점이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많은. 네. 병원 이용이 많으면 할증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연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보험료가 300% 할증이 3배가 됩니다. 오른다. 네. 병원 많이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급증하는 예. 구조예요. 예. 자가 부담률도 차이예요. 자, 1세대 자가 부담률 0%. 병원 가서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4세대는 주 계약 급여 항목이죠. 이건 20%, 특약 비급여 항목은 30% 내 돈을 내야 됩니다. 자, 3번은요. 세 번째는요. 1세에서 3세대는 한 번 가입하면 재가입 주기가 15년이에요. 네. 요거 재가입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이가 올라가니까 네, 갱신할 갱신이 때마다 되죠. 보험료가 확 뜁니다. 근데 4세대는 이거를 5년 단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더 자주 올린다. 네, 맞습니다. 돼요. 이러다 네. 보니까 4세대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꿔야 되는 분들은 바꿔야 될 요인은 뭐가 있냐라고 보면 그래도 내가 만약에 야 근데 아까 우리 고디처럼 아니 병원도 안 가시는 분이 왜 자꾸 1세대를 고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냥 보험료가 부담이 돼 바꿔야 되겠어라고 하면은 올해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올해 바꾸냐라고 하면 예. 올해는 1년간 50% 추가 할인이 됩니다. 올해 안에 해야지만 이걸 이제 50% 추가 할인을 또 보험료를 해줘요. 갈아타야 이런 혜택을 볼 수가 네. 있다. 기왕에 갈아탈 거면 올해. 네, 그러니까 갈아탈 거면 올해 안에 갈아타라. 올해라는 게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네네. 만약에 갈아타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안 갈아타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갈아탈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미루지 마시고 올해 안에 해야지 보험료를 좀 절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9948님이 네. 4세대로 변경하지 않고 그냥 1세대로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상관없죠. 선택은 고객의 몫이죠? 라고 질문하셨는데 예, 그럼요. 하지만 이게 약간 보면은 65세 남자의 경우에는 약간 고민이 되는 게요. 65세 남자면 병원을 자주 갈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만약에 1세대에 가입 중이다라고 하면 평균 18만 7천 원을 월 보험료인데요. 네, 네. 그런데 4세대로 전환하면 3만 7천 원만 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긴 크죠. 네, 커요. 80% 정도 가격이 다운되는 게 있는데 다만 65세 남자인데 병원을 얼마나 갈까? 그렇죠. 이런 거 뭐 개인차가 다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보장성 축소 얘기를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 민간보험에 대한 또 관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굉장히 지금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 또 틀림이 없습니다. 정부가 보장성 축소를 말했기 때문에 그 보장성 축소되면 어디서 외워야 돼요? 실손보험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4세대는 보장을 별로 안 해줘.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주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근데 있어요. 보험료가 또 만만치 않게 나가니까. 네. 앞서 제가 헤드라인 소개해드릴 때도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유류세 할증 폭이 줄어들면서 다음 달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오릅니다. 뭐 리터당 99원 얘기가 나오는데 휘발유뿐만 아니라 택배 요금도 또 오르네요. 네, 계속 맞습니다. 다 오른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택배 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 뭐 전국적으로 자 일제히 올리는 건 아니고 1위가 올립니다. CJ 대한통운. 네. 1등에 올리니까 여기가 절반 정도 되거든요. 점유율이.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은 현재 안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당연히 따라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대충 봤더니 이게 그 얼마나 많은 물건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택배회사가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준이 5만 개 이상을 거래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기업 고객 기준으로 극소형 네. 2kg 이하 짜리는 이제 1,9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2,300원에서 2,500원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데 뭐 기업들은 워낙에 많은 양을 네, 맞습니다. 택배를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인은 안 올려요. 예. 근데 기업을 올리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고객들한테 택배를 이렇게 배송할 때 소비자가에 포함을 시키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가 지금부터는 한 2,500원 혹은 3,000원 정도 내거든요. 예. 근데 아마 새해부터는 이거 3,000원 넘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이상 구입하면 배송료 무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무료가 되는 기준선이 올라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 예. 아니면 지금 뭐 2,500원, 3,000원 정도 되는 배송료가 뭐 500원, 1,000원씩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약간 덩치가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를 부담하고서라도 고객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작은 데는 이 택배비 이렇게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 배송료- 택배비 약간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송료가 비싼 곳을 잘 선택을 안 하죠. 맞아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큰 데는 버틸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곳들은 힘들어지는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오늘은 어떻게 오른다는 얘기만 한가득하다가 얘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알고난 TV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까지는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일부 경북 지역은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은 영하 9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낮부터 대부분 영상으로 올라서면서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서울 1도, 전주 6도, 광주 7도, 부산 9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영남 동부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실내 전열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시작되다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매우 강하게 눈이 오는 곳이 있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눈비가 지난 뒤 목요일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백혜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30분에서 막 31분이 됐군요. 뉴스 전해주실 두 분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최영찬 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요 뉴스 보기 전에 일단은 설 승차권 비대면 예매 시작된다고요? 네, 지금 다음 달 21일부터 24일까지가 설 연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 전날 1월 20일이요. 20일부터 24일까지 이 5일간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 5열차 이렇게 좀 예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입니까? 맞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이제 일부만 대상이에요. 예. 65세 이상 고령자하고 장애인만 승차권을 예매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고령자하고 장애인은 또 전화 접수도 가능합니다. 어허.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이제 모든 국민 대상으로 예매가 시작이 됩니다. 야, 이거 저는 사실 성공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정말 부지런한 분들, 이게 왜냐면 뭐 나 혼자 움직일 때 표 한 장 구하는 건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려운데 네. 가족 단위로 이제 몇 장씩 구하려고 하면 이 타이밍을 진짜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국민 티켓팅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자, 그리고 대구에서 이게 대형마트들이 대부분 이제 뭐 격주로 일요일 날 쉬잖아요. 네. 근데 평일 날 쉬는 이 대형마트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과 주요 전국 그 광역시들은 그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이제 의무 휴업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골목상권 지키기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은 사실 소비자 불편이 또 논란이 한편으로는 됐기 때문에 네. 이 계속 그 10년째 논쟁적인 이슈였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리고 이제 대구 밑에 이제 기초단체장 그리고 유통업계 대표들과 이제 상생 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예. 이제 내년 1월부터 이 휴일에서 한 달에 그 2번 쉬던 거를 평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전국 시군단위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일부나 뭐 제주도 이런 데서는 뭐 수요일에 쉰다든지 금요일에 쉰다든지 이런 게 있었긴 했어요. 하지만은 서울이나 이런 대구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금 처음 변화를 준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대구에서 시작된 이 바람이 과연 서울이나 뭐 다른 대도시에도 영향을 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그 전통시장 등에서는 왜 했는가를 봤을 때 가령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뭐 주차장을 대형마트 주차장을 뭐 무료 이용하게 할 수 있다든지 뭐 전단 광고에 뭐 중소유통업체도 함께 뭐 협약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또 당근을 줬기 때문에 또 이런 상생안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라는 것은 뭐 이른바 골목 상권 또 이 전통시장들의 어떤 그 영업권을 좀 보장해주자라는 그 취지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은 일요일을 보통 의무 휴업을 했던 것인데 평일로 옮긴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무조건 날짜만 옮긴다라기보다는 대구에서 일단 시작이 됐다. 이게 광역단체장들 이게는 또 중요한 어떤 하나의 정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는 어떻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또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해야겠군요. 자, 이렇게 간단한 뉴스들 살펴봤고 오늘의 그 주요 뉴스 첫 번째 뉴스 볼 텐데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된 국정조사 일정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반쪽 국조가 틀림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총 7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진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 12구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야3당,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만 이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어요. 예. 일단 야3당 중심으로 어제 모여서 그 향후 일정 그리고 증인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먼저 좀 살펴볼 것은 현장 조사를 가기로 했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예. 참사 현장과 뭐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이렇게 가고요.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현장 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27일과 29일에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을 비롯한 그 18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이때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이틀 모두 참석하도록 했고요. 기관 증인이 확정이 됐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뭐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이런 기관장들에다가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국정상황실장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예.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있고 또 다 했더니 한 89명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그 간사인 그 김교웅 의원 뺐어요. 이를 이제 왜냐하면 설명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 그 이번에 어제는 여당이 불참은 했지만 이만희 국민의힘 그쪽 간사와 계속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협의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청문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청문회는 지금 내년 1월 그 2, 4, 6 이렇게 세 차례 걸쳐서 열립니다. 1월 2일, 1월 4일, 1월 6일. 예. 지금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서 또 의결하도록 여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야당이 강력하게 한덕수 국무총리를 계속 불러와야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여당과 어떻게 또 협상을 할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뭐 왜 그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거대 야당이 폭주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반면에 야당은 여당이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계속 그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가장 우려된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이제 애초 합의할 때 45일간의 국정조사 기간이라는 걸 정했기 때문에 그중에 한 27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 남아있는 기간을 알뜰하게 잘 쓸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생기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참석하지 않는 이 반쪽짜리 국조 효율성 어떻게 봐야 될까? 뭐 기관에서 이런 협조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먼저 처리하기로 했던 이 예산안은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일 답답해 보이는데요. 예. 사실은 어쨌든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공언이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공전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김진표 의장을 만나고 나오면서 협상에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그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여부 그 김 의장이 이제 중재안으로 제시했는데 그렇죠. 뭐 여당이 지금 뜨뜻미지근하죠. 그리고 대통령령 설립기관인 그 행안부 경찰국 등 이런 예산 예비비 편성 이런 것들도 지금 쟁점인데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법인세 인하 문제는 의견 접근이 되고 있지만 이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지금 남은 쟁점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진행했던 이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괄 타결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헛바퀴만 돈다.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오늘도 또 아마 계속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거의 벼랑 끝 그렇죠. 전술 전략으로 나서고 있어서 이게 진짜 마지막 날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접점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각 정당별로 소식들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복당했어요. 네, 어제 최고위 거쳐가지고 민주당이 복당을 승인했고요. 예. 그런데 지난 16일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한번 보류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했다면서요? 네, 뭐 배신 이런 표현들 많이 쓰면서 반대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결과가 바뀌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대통합 차원에서 복당 수용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렇게 이 대표가 제안을 하니까 최고위원들도 수용했다라고 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민주당 소속 아니었나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민생당 소속이었어요. 좀 상황을 짚어보면은 2015년 말에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안철수 의원하고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었고요. 그때 총선에서는 꽤 성공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모닝 이런 별명까지 나올 정도로 아침 회의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국민의당도 다시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박지원 전 원장은 민생당 소속이 됐고요. 2020년에는 민생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생당 소속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장으로 등용을 했던 거고요. 네.
다른 정당 인사를 국정원장에 앉혔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대통합 메시지다 당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국정원장은 당적이 없거든요. 당적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제 무소속이 됐다가 이번에 민주당으로 복당 신청을 하고 최종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요. 민주당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소식 전해드렸고 국민의힘 살펴볼 텐데 국민의힘은 일단 전당대회 룰 관련된 뉴스가 주요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들의 투표만으로 100% 선출한다라는 내용이고 결선 투표제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입니다.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내 특정한 세력의 후보가 당선될까 봐 이 룰을 바꾼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자, 전당대회 룰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당대표 뽑는 어떤 룰을 얘기하는 거죠. 네. 100% 당원들만의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제 이 두 가지가 주요 포인트군요. 네. 두 가지 말씀하신 거 의결했거든요. 네. 당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 선출할 때도 당원 비중을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비중이 당원 투표가 70%고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을 했었거든요. 네. 당심 7대 민심 3의 구성이었던 거죠. 요거 100%로 당원 100%로 바꾼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결선 투표제인데요. 과반이 안 나오게 되면은 1위하고 2위만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투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가리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전당대회 룰 변경하는 거는 당헌 당규 개정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로 치면은 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이 비대위 의결만으로는 안 되고요. 상임정국위하고 정국이라는 절차가 있긴 한데 그냥 의결이 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보통 비대위에서 의결하면 다 되거든요. 비대위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논리는 당은 당원들이 주인이니까 당원 투표에 한정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맞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참여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역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조치는 모두 친윤계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해석들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지난번 전당대회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 전 의원한테 밀려가지고 2위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여론조사에서 압도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좀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오자구도에서 이겼던 거거든요. 근데 또 양자구도로 다시 하게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 결선 투표제 역시 하나의 좀 안전장치다. 친윤계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비윤계로 분류되는 당권 후보들 크게 반발을 하더군요. 네.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또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유승민 한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이런 표현 썼고요. 또 안철수 의원은 골목대장 뽑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만 뽑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윤상현 의원은 당원 개정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대통령실에서 지난번에 이제 MBC 보도를 두고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YTN 하고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 양 악의적으로 편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목소리인데 이게 YTN이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라는 부분하고가 귀에 쏙 들어와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문제 삼은 그 영상은 뭐냐면은 저희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지난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했거든요. 네. 그때 형식이 좀 독특했었죠. 국민 패널 100명을 초대해가지고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100분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거의 1시간 정도를 더 했었습니다. 네. 이 형식하고 시간 늘어난 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통령실에서는 연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겠다.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YTN이 돌발 영상에서
일부 국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이 당시 리허설 장면을 방송을 했거든요. 예. 생방송 영상하고 교차해가지고 편집을 했는데요. 이제 영상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역이 있어요. 이제 대역이 질문받고 발언하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여해가지고 질문받고 답변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걸 교차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비슷한 질문이 나왔다라는 그런 취지의 영상을 이 방송을 했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어제 맹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 삼은 두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이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 요거는 방송사 중계 풀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 지침이 있는데 사전 리허설 영상은 안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단 사용이라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 기획된 행사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다. 그러니까 리허설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생중계라서 그냥 필요한 과정이었는데 네. 이걸 마치 짜고 하는 것처럼 편집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돌발 영상을 인용해가지고요. 리허설과 본방송 내용이 일치한다.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쇼였다 이렇게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경 대응 예고한 상태인데 지금 MBC 전용기 탑승기 배제가 크게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어 스태핑도 중단을 했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과 언론과의 갈등 긴장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사자는 YTN이잖아요. 네. YTN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일단 요 중계풀 시스템 지침을 위반한 거는 맞거든요. 이제 그거는 인정한 상태고요. 그래서 YTN이 어제 공지를 했는데 내부 지침에 따라서 쓸 수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걸 확인했다. 그래서 바로 삭제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검색을 해보면 이 YTN에서는 영상은 안 나와요. 근데 그 돌발 영상 자체는 지금 삭제가 됐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영상을 따가지고 다른 채널이나 아니면 뭐 페이지에 좀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 검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YTN 내부 절차인 방송사고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했는지. 네. 또 재발 방지하겠다 이런 건데 또 징계 여부도 이 방송사고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이 리허설이 있었던 것은 사실관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리허설 영상을 방송에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풀 기자단에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들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뭐 돌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보신 시청자들이 또 판단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YTN의 입장 각각 전해드렸고 다음 이야기 화물연대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과 국민기본권을 파괴하고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노동계엄령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었고 그 이후 파업이 철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화물연대가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이제 헌법을 위반했다. 이제 위헌성이 있다라는 것을 따지게 해달라라면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요 내용이거든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그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한테 이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을 한 건데 이 법 조항을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다 규정한 건데 예. 화물연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당한 사유, 뭐 위기, 우려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다. 직업 활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그 위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건데요. 네. 지금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안전운임제를 어쨌든 다시 논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유화책을 써가지고 파업 철회를 시킨 건데 정작 지금 일몰제라서 이게 해가 바뀌면은 그 다 완전 무산되거든요. 없어지는 게 되는 예, 거죠. 그런데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어쨌든 민주당이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3년 연장한 단독 의결을 했는데 이 법사위가 또 국민의힘 소속 그 김도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를 넘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금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가령 시멘트 화물기사는 한 달 소득이 한 2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건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그 이달 말에 종료가 돼서 내년 초에 제도가 사라지면요. 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 정말 원점에서 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면 더 힘듭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굉장히 강경한 태세거든요.
늦어지더라도 안전운임제를 제대로 손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전장현 이야기 좀 짧게 살펴볼게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어제 기습 시위를 했더군요. 네, 원래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있는 이 4호선 삼각지역을 시작으로 시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이 노량진역까지 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그 시위를 기습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시청역에서 세정거장 뒤인 용산역까지 가는데 35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레일은 용산역에서 이 승객들 내리게 하고 해당 열차 운행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전장현의 요구사항은요.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달라. 이걸 위해서 주거 및 24시간 돌봄을 제공해달라. 이런 요청사항인데요. 이걸 위한 안이 마련은 돼 있어요. 이미 정부안 예산에 6천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위를 일단 멈췄었는데 지금 아까 짚어주신 대로 예산안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여야 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늦어지게 되니까 다시 전장현이 집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경찰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어제 밝힌 거로는 현재까지 이 전장현 시위로 검찰에 넘긴 이 활동가는 17명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수사 대상자도 11명이 더 있거든요. 이들도 곧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당정.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경제정책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라는 청사진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 1인당 소득이 4만 불 정도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목소리였는데 방금 들으셨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인 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4천 달러 수준인데요. 이를 이제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4만 달러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MB 정부 때 그 7471이 뭔가 떠오르는 그런 지금 장밋빛 전망을 했는데 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그 액션 플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과감한 뭐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과 투자 이런 민관 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고요. 지금 흔히들 3대 개혁이라고 합니다. 연금, 노동, 교육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금융과 서비스 부문 이렇게 두 개를 더해가지고 5대 분야를 개혁해서 경제 체질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는 데에는 당정이 모두 이견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이런 일자리 안전망 확충에도 노력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도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뭐 고민하겠다고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어느 때보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데다가 야당과의 관계도 연일 가시밭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정부 여당이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인데 당장 어제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이 황명선 대변인이 논평을 한 겁니다.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다. 국민의 삶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걸로만 현혹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저희도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뭐 당장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여러 방안들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또 국민들이 보면서 판단을 하겠죠. 또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니까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최영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기온 또 아침 시각은 춥습니다. 영하권 날씨 계속 이어집니다만 낮 시간이 되면 일부 지역에 따라서 영상의 기온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